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계층과 업종을 선별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총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역대급 규모인데요.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는 원칙을 내세운 이번 재난지원금,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얘기해 주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안도걸 예산실장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당정이 추경을 포함해서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19조 5천억 원 규모, 이게 당초에 기획재정부가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좀 확대된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정 간의 협의 과정에서 약간 이제 확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9.5조 원 대책을 저희들이 이제 4차 피해 지원 대책으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은 15조 원 규모의 이제 추경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금년도 기정 예산을 활용한 4.5조 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포함해서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15조의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지원금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긴급 피해 지원에 8.1조 원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금 굉장히 고용 상황이 이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용 일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2조 8천억에 대한 긴급 고용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전적 확보가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이 관련한 방역 소요 4조 1천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피해 계층에 대한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지원금과 그리고 네. 고용 상황이 너무 악화된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네. 백신에 대한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꼼꼼하게 추경에 네. 좀 편성이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지원 대책, 그러니까 지원 내용을 좀 보면요. 기존보다는 확실히 지원금이 많이 좀 올라갔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 배경 역시 뭐 기존에 주어진 지원금만으로는 좀 버텨내기 좀 어렵다고 판단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금년 1월 달에 이제 버팀목 자금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요. 약간의 지원해서 소외된 분들도 계셨고 또 그 지원 금액이 피해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라고 명명을 해서 저희들이 새로 이제 보완을 대폭 보완한 내용으로 좀 지원을 좀 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지원 대상을 크게 좀 확대를 했습니다. 종전 자금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준을 완전히 폐지를 좀 해서요. 저희들이 중규모 음식점, 학원 등을 포함해서 총 40만 개 업체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 경우에 연 매출 한도를 저희가 4억 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거를 10억으로 상향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종 특성상 매출이 큰 편의점 등 24만 개의 업체들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버팀목 자금에 저희가 280만 명 소상공인을 지원을 했는데 이번의 경우 105만 명이 늘어서 총 385만 명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단가도 저희들이 좀 촘촘하고 좀 두텁게 했습니다. 기존의 지원 유형을 저희들이 3단계로 했습니다. 집합 금지, 제한, 일반 업종에 했는데요. 이번에는 방역 조치를 받은 기간 또 그리고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해서 구분을 5단계로 저희들이 세분화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 단가도 100만 원부터 500만까지 저희들이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내 체육 시설이라든지 그 노래 연습장 등 가장 방역 금지 조치를 오랫동안 받은 11개 업종 12만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5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앞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네. 기존에 있었던 지원금보다
이번엔 좀 사각지대를 줄이는데도 좀 신경을 쓰셨다라는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노점상에 대한 네. 지원이 이번에 새롭게 포함이 됐던 것도 아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는데 네. 노점상, 그러니까 기존에 제외가 됐다가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노점상의 경우 가장 대면 업종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다른 어느 업종에 비해서 좀 큰데요. 네. 이분들의 경우에는 통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기존의 버팀목 자금이 어떤 사각지대에 이제 계셨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생계 위기에 고통이 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맞는 별도의 저희들이 대책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가지요? 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노점상들이 저희들이 한 4만 명 정도로 좀 추정을 좀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 바로 소득 안정자금 50만 원을 드리는 걸로 했고요. 여전히 제도권 밖에 계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시 생계 지원 예. 자금이라고 50만 원을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소득이 감소됐다는 것을 간단한 조사를 통해서 입증하게 되면은 5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드리는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들이 이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네. 사실 노점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손님들하고 직접 대면을 해야 되고 네. 거기서 뭐 음식을 먹거나 또 이런 부분들의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타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지만 현금 결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현금 결제를 받은 분들이 소득이 나 이만큼 줄었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공적 자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세 근거 자료는 이게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 감세를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통장에 입금된 있지 않습니까? 잔고 뭐 이런 것들 비교한다든지 해가지고 가능한 우리 노점상 입장에서 봐서 좀 편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신속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최대한 좀 도와주시겠다, 네네. 지원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코로나 장기화로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근로 취약계층 또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이 됐고 그리고 네. 저희가 뭐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그 특수고용직 네. 특고라고 부르죠. 특수고용직들 또 프리랜서 같은 경우도 새로 이제 지원하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지원했던 분들한테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는데 앞서 5단계로 나눴던 그 50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나눴던 그 액수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이분들도 굉장히 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직종 중 하나일 텐데 조금 더 지원 규모가 많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네네.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점도 많이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은 근로자와 또 이제 자영업자의 네. 양 속성을 다 가지고 그렇죠. 계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일감을 좀 따셔야 되는 것, 네. 그런 이제 상당한 리스크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 이분들 근로자 특성으로 인해서 또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할 경우에는 또 그쪽에 좀 혜택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모든 리스크를 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두 분 저기 소상공인과 뭐 특고 간에 약간의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발생할 차이는 수 있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통상 그 소상공인의 가장 낮은 단계 일반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드리는 지원금 수준으로 저희가 특고에 계신 분들 수준을 좀 맞춰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그 수준을 좀 유지하는 가운데 지원을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조치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고와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그 소상공인의 최저 하한선인 100만 원 정도까지는 네네. 지급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예. 사실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추경 설명해 주셨을 때 고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지원도 좀 들어갔어요. 네네. 일자리 유지나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금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고용 대책으로 통한 일자리가 나왔을 때 좀 안정적인, 좀 장기적인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방송에서는 이제 질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네네.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단기적으로만 가면 또 다른 또 금방 또 이런 충격이 다시 올 수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은 뭐 준비가 돼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가장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저희들 가장 역점을 좀 두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업에 있어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계층이 청년, 여성, 중장년층입니다. 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고 또 시장과 현장 그리고 기업의 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좀 마련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7만 5천 개 일자리를 저희들이 이제 마련을 좀 했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일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아마 IT 분야일 겁니다. 그래서 AI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련 업체 인턴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이분들이 일 경험도 쌓으면서 또 전문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쪽 일자리를 저희들이 좀 발굴을 좀 많이 해서 한 14만 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는 단기 일자리로 끝나지 않고 이게 궁극적인 취업으로 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용, 취업 서비스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 지원함으로써 이번에 정부가 주는 일자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어떤 경험과 역량을 쌓아서 바로 해당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특별히 좀 강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용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라는 건 뭐 컨설팅 이런 게 될까요? 물론 이제 상담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역량에 비춰서 가장 맞는 직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지금 구인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어서 필요로 하는 업종이 뭔지 해서 이렇게 구직을 매칭시켜준 그런 서비스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직종에 가고 싶은데 거기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무 역량에 맞는 또 직업 훈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하는 이런 아주 맞춤형 일관 서비스를 다 말하는 걸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크게 있을 것 같아요. 인턴으로 뭐 예. 14만 명 정도를 채용한다 했을 때 과연 인턴으로 했을 때 나중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랬을 네. 때 이게 또 단기적인 일자리로 그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장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턴으로 채용을 이제 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상시 근로자로 낫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고용 장려금을 사업주한테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러한 인센티브를 같이 붙이기 때문에 이번이 단기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기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번에 특별한 저희들이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구하기 너무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일자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네. 생기는데 가장 제일 중요한 질문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상황인데 네. 이 언제쯤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지원 사업별로 좀 다르겠습니다. 이제 버팀목 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월 말 정도에는 3월 말이요? 3월 말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난 2월 25일까지 부가세 매출 신고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 자료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심사 검증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월 25일 경이 되면은 19년 소득의 매출에 비해서 20년 매출이 줄어서 즉 이번에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급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럼 바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청 안내 아마 발송 문자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저희들 3월 28일이나 29일 되면은 바로 본인들의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아마 입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좀 하루빨리 네. 정부에서도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을 해주셔서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작년에 보면은 유례 없는 추경 4차례 집행이라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올해도 지금 들어오니까 연초부터 지금 또다시 추경에 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 곳간에 대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4차례 그리고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러면서 지적하신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재정당국이 가장 예민하게 더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죠.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가 옆에서 있지 않습니까? 제때 도와드리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만 또 나라 곳간을 좀 있지 않습니까? 알뜰히 지키는 것도 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양자간에 저희들이 잘 좀 밸런스를 좀 이뤄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 대책 이번에 마련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발표를 하시면서 그 국가 채무에 대한 걱정도 같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또 재원에
상당 부분 또 국채를 또 발행하게 되니까 이 국채 발행으로 통해서 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그리고 또 미래 세대에 또 부담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방역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국가 이제 채무도 신경 써야 되고 이건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예, 이번에 그 추경 재원 15조죠. 이걸 마련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채 발행 규모를 가능한 줄이고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정 예산을 좀 재원을 최대한 좀 활용을 했습니다. 기정 예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을 네, 말씀하시는 아니 거죠? 그게 아니고 기정제 재원이군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3개 잉여금이 있습니다. 네네네. 작년에 잉여금이요? 쓰다 남은 잉여금이라든가 또 일부 기금에서 여의재원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다 이렇게 최대한 이제 동원한 게 이제 5조 1천억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이제 9조 9천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국채 국채로. 발행으로 불가피하게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국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국채 부담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는 좀 낮고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투입한 어떤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다. 물론 이게 굉장히 다양스러운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국채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당국에서 이걸 예민하게 지금 경계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어떤 방역 상황 그리고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들이 맞춰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도 또 같이 네. 노력을 배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재정 전망을 지금 저희 해서 모니터링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재정 준칙 이제 법제화도 좀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 구조 조정을 강도 있게 저희들이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년 4차례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16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예.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추경 재원을 쓴 겁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10조 원 가량의 저희들이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도 향후에 보다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병행을 해서 가능한 국민 부담을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저희들이 아주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번 추경안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저 국민 위로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는 시점에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위로금의 지급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뭐 지급 계획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현재로서는 지금 정부가 이제 마련한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국회에 통과시키고 또 그것을 집행을 지금 빠르게 해서 정말 피해가 이번 집중된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드리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뭐 총력을 아마 이제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뭐 향후 보편 지원금 문제는 그 향후의 어떤 방역 상황의 흐름이라든지 또 그 전반적인 경기 흐름 또 그리고 또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아마 검토되고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과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만큼 재정 지원도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요. 다만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비축해둬서 이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할지 전문가들과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당정 간의 밀고 당기기를 한 끝에 4차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뜻대로 규모를 키워서 19조 5천억 원 규모로 결정이 됐습니다. 신세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20조 원 좀 안 되거든요. 정부가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4차잖아요. 그렇죠. 그 4차 재난지원금이 나오기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상회의를 몇 번 했나 봤더니 30번 했어요. 30번이요? 30번 했어요. 30차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만큼 큰 충격이었느냐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2019년 성장률이 2%,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1%면 성장률이 3%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3% 같으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2천조 경제란 말이죠. 그럼 그게 60조예요. 그러면 그 60조가 부가가치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매출로 환산하면 곱하기 4만 해도 240조고 5 하면 300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매출로 따지면 2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200조가 넘는 충격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중에서 일부 제추산에 의하면 약 5분의 1 운수업, 그다음에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협회라든지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집중됐거든요. 그럼 그 집중된 업종에서는 뭐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70%, 80% 떨어진 것도 줄어들었단 있겠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제일 많이 주는 게 500만 원이에요. 네. 5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퍼센트로 보니까 몇 퍼센트가 안 되더라고요. 뭐 1000%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평균 나눠보니까 이번에 투입한 15조를 690만 명으로 나눠서 계산하니까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꼴이거든요. 아직도 저는 턱없이 부족한 돈인데 그걸 또 여러 분야에 흩어서 쓰다 보니까 더더욱이 실제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제 아우성이 나온다. 그래서 정리하면 적정한 수준이냐? 택도 없는 수준이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정률을 곱해줘야 된다. 30%면 30%, 40%.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코로나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계속해서 이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최소한 수십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의 코로나 난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폐업을 안 했지만 거의 폐업 상태에 있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코로나가 설사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의 경제가 굉장히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분들이 난민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정부는 여태껏 30번의 비상대책회의를 하고서도 기껏 나온다는 게 진짜 3차에서 300만 원이 맥시멈. 이번에 500만 원인데 저는 이런 그 규모를 가지고 도와드린다고 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하고 봐서 굉장히 규모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에요.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지원금 규모나 뭐 이런 과정을? 네,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교수님 같은 분이 매우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요즘 이 예산이나 정치나 세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정치화돼 있어가지고 이 팩트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분 별로 없는데 교수님이 제 예상 밖으로 너무 이제 팩트 중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좀 반갑고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규모의 문제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심각성이라는 게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지원의 규모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GDP 대비 13.6%를 지원했거든요.
그 중에 금융을 빼고 실제 이제 재정 지출은 3.4%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16%, 뭐 영국이 16, 뭐 독일이 11 이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3,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 70% 감소하면 90%까지 채워주고, 뭐 저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50% 감소하면 1,400만 원,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달만 감소를 해도 1,000만 원까지 지원을 최대한 해주는데 그 정도를 해줘도 사실은 이게 과연 이제 지켜질지에 대한 그 굉장히 궁금증이 드는 상황인데요. 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재정 지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독일의 길과 그 일본의 길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그 30년 전에 이 부채가 60%도 안 됐거든요. 근데 찔끔찔끔 계속 그 거의 그러면서 효과가 사실상 이제 없어지는 그 상으로 가면서 지금 300% 육박하는 부채를 가지게 됐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이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이번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뭐 GDP에 막 30~40% 지원을 해가지고 위기를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세수로 그 재정 지출을 그 커버하는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굉장히 더 과감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더 큰 저희 무기를 쓸지 모른다고 계속 실탄을 아끼다가 패전하면 모두 다 전사하고 모두가 져버리면 그게 무슨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건전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정부는 지금 이번에 뭐 내세운 캐치프레이즈처럼 내세운 게 폭넓고 두텁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뭐 굉장히 높은 강도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는데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걸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폭도 안 넓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면서 하나 더 있었어요. 신속하게. 아, 네. 예?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저 뭐 실장님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 지금서부터 뭐 조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이거 뭐 어제 발생했나? 작년에 발생한 건데 지금쯤이면은요 어느 가게에 계신 분은 대충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고 얼마를 들여야 이분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돈이 하루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회의만 하시고 계속해서 뭐 앞으로 신속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역지사지잖아요.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1년 동안요 빚이 최소한 수천만 원 늘었어요.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크거든요.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는 분들이 수백만 명이 계신데 200만 원, 300만 원을 찔끔찔끔 그것도 신청을 하시라고? 정말 저는 그 공무원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저는 비판 안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작년 3월서부터 줄곧 이야기했던 게 뭐냐. 자영업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공무원들은 너무 뭐 급여가 계속 나오시니까 편안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현장 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거고요. 자영업은요. 숫자가 약 700만 명 정도 되시고 가족까지 합하면 한 1,000만 명 이상이 생사가 갈린 그런 중차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예를 들면 뭐 대한항공이나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몇몇 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냥 나서서 수십조 원의 돈을 풀으시면서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계신 우리 자영업 700만과 가족까지 합하면 1,200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서 저는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뭐 이번에 15조, 뭐 전체로는 19조지만 딴 걸 빼면 15조인데 15조를 드리면 표를 많이 찍어 주실 것 같죠. 저는 그 자영업자의 분노를 정부는 지금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4차 재난지원금의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노점상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노점상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뭐 50만 원, 100만 원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생계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 노점상 문제가 좀 논란이 좀 있는데요. 뭐 일부에서는 어차피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지는 않느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는 논쟁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노점상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논리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 논리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지금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이 자영업 중 28%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세 중에서 39%가 면제를 받고 있는데 만약 그런 기준으로 하면 그분들한테도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논란보다는 이거 얼마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얼마 안 되는 게 과연 효과나 있는 거냐 생색내기 아닐까라는 게 오히려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참고할 게 뭐가 있냐면 한국이 현금 사용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나라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14%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검색해봤는데 14%여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사실은 노점상에 간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현금을 안 갖고 다니기 때문에 현금을 지출해야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카드 결제를 안 하면 좀 어렵죠, 사실. 예, 그리고 지금 요 4만 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기를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란은 조금 무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노점상들에게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이 반발을 하거든요. 매출 파악도 어렵고 현금 받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도 뭐 자릿세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임대료를 내는 건 아니니까 뭐 똑같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더 힘든 우리에게 집중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자라는 논리를 계속하면 고령자들한테 드리는 그 지원금도 드리면 안 되죠. 세금 안 내는 분이 세금을 안 낸 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자영업자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만 생각하는 건데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정부가 주는 돈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우리 좀 더 줘라. 그죠. 네, 너무 힘들다 그렇죠. 지금.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해는 되는 건데 저는 그 노점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고 하면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저는 예를 들면 뭐 그 노점을 했다는 기록만 있으면 뭐 월 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50만 원 그건 너무 작아요. 저는 그래서 그 좀 폭넓게 드릴 필요가 있고 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 중에서 폐업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제 폐업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저는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1년 동안 설사 코로나가 몇 달 내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부담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폐업하실 분들이 최소한 20개 이상의 폐업자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지금 뭐 3월 달부터 해서 4월 달 준다고 합시다. 그죠? 그 폐업하신 분들은 앞으로 그러면은 혜택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과거 1년 동안 받으신 분이면 폐업을 했든 안 했든 그 영업 기간 되는, 동안에 네. 비례해서 저는 지원하는 게 좋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회성으로 가지 마라. 일회성으로 가면 저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좀 쓰더라도 이분들이 계속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건전한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 생각을 정부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이 만들어져 못 있는 걸 살아나요. 유지시키는 그분들은요 살아날 수 있다고 예. 하면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한 4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빚 엄청나게 졌죠. 은행비 못 갚습니다. 그분.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 있냐? 나이가 65세 뭐 넘어가면 뭐 30만 원 그거 갖고 생활도 겨우 말똥하잖아요. 이분들은 전부 노점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국가가 그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이런 계층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과감하게 쓰자 얼마를 써야 되냐? 저는 최소한 100조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대부분들이 그래요.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돈 나오는 방법 3가지잖아요. 첫째, 세금 더 걷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국채 발행. 국채 이미요. 1년에 우리가 한 70조에서 100조 정도를 지금 계속해서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국채 발행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어쩔 거냐? 그래서 제 주장이 뭐냐? 네. 이번에 100조를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걸 15년으로 나누자고요. 1년에 7조씩. 1년에 7조씩을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 앞으로 10년, 15년 동안의 예산에서 여야가 맞대고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앞으로 매년 예산에서 7조를 경직성 경비와 배정해 놓는 거기서 깎도록 갑작. 미리 그렇죠. 미국이
70년대에 너무 60년대에 너무 과도하게 재정을 쓰다 보니까 국가 부채가 막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국가 부채 상한선을 딱 미국 의회가 합의를 하고 못 넘어가도록 했어요. 이거 넘기려면 상하원이 네. 합의를 해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제 주장은 과감하게 쓰되 그 부담을 앞으로 7년, 10년, 15년 동안 네. 공무원도 봉급 동결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가 재정을 앞으로 좀 15년 나누자는 동안 그래서 나누어서 지금의 고통을 15년 동안 모든 분야가 특히 공공 부분, 공무원 봉급 이런 것을 우리가 줄여서 국가 예산을 절약하면 독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노점상 얘기하다가 이제 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지원 규모까지 다시 갔는데 이번에 또 들어간 내용이 대학생 지원이었어요.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대학생 자녀도 이번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됐는데 이게 뭐 대학생 지원한다, 뭐 부모가 지금 일자리 잃었으니까 참 의도는 좋은데 지금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표심 노린 거 아니냐는 얘기 나와요. 왜냐하면 중고생 자녀를 둔 폐업 실직 가정은 또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선거 투표권 노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뭐 정부의 입장은 그 초중고는 지금 무상교육, 올해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무상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고등학생들한테 등록을 받다가 올해부터 안 받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생들한테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이제 주장인데요. 저도 사실 그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학생들한테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형태로 한 12조 이상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래야 할까? 차라리 이 돈을 좀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또 저는 또 하나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감면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더 혜택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그건 내버려 두고 지원을 늘려서 그 사람들이 선택으로 전기요금으로 쓸지 뭐 딴 데 쓸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게 계획상에 좀 효율성에 좀 문제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대학생을 지원한다. 예, 저 같은 생각입니다. 대학생들은 국가 장학금이나 또는 그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이미 지원이 지원 되고 방안들이 있고요. 마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넓게라는 슬로건을 걸었잖아요. 예. 이 더 넓게라는 게 결국은 정치적으로 표를 노린 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더 넓게라는 정책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다. 더 좁게, 더 깊게 그리고 더 신속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서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한다. 물론 네.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받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 수당 형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게 조금 불필요한 그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네. 보고 별로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대학생이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대학생들이 이거요. 그렇죠. 고등학교만 20대인데 졸업하고 대학생이 그렇죠. 아닌 분, 대학을 안 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또 뭐 약간 차별성 또 조치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의견이 좀 같이 모아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증액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19조 5천억 원 규모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걸 20조 넘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저 교수님이나 저나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늘리는 건 맞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게 약간 그 제출할 때 19조 5천억이었는데 의회 심의가 돼서 국회 20조가 된다는 논의하면서? 건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약간 쇼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야당조차도 반대를 못할 겁니다. 아마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에 편성 때부터 고려하지 않고 왜 그 사후에 정치적인 어떤 그걸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뭐 처음부터 아예 23조 원 딱 하면 될 걸 뭐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조를 넘긴다라는 거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1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문제고 예. 작년에 벌써 뭐 추경만 네 번 했죠. 예. 근데 추경 규모만 제가 해보니까 뭐 이게 규모가 60조가 넘더라고요. 역대 최대인데 아니, 도대체 정부는 금년 1년 동안에 예산을 짜면서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고 얼마나 많이 입었고 얼마를 지원해줘야 이분들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도 없이 이렇게 또 비판이 나오니까 또 대표께서는 뭐 또 증액을 하면 얼마나 하시겠어요?
뭐 한 20조 하시겠어요? 기껏 해봐야 1조, 2조 아니에요? 그 땜질식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이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세금도 많이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작년에 예산을 금년 거를 만들 때 추경을 안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모르겠어요. 금년까지 추경을 또 선업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모르죠, 지금. 왜냐하면 내년에 또 대선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또 추경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최소한 한 번 내지 두 번은 더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누더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그 정부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회의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꾸 땜질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의 역량이 정말 그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그 가장 그 떨어지는 정부다라는 평가를 받기 딱 좋다. 이게 추경을 계속해서 누더기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그런 어떤 각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뭐 추경안 발표되면서 적자 국채 발행하는 규모가 들어가 있어요. 한 10조 원 좀 안 되는 규모인데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이게 또 시중금리 인상이 되면서 또 가게나 기업에 또 부담이 되는 건 아니냐는 걱정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이제 그 문제가 요즘 어제 오늘 이제 언론에서 많이 발표된 거긴 한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저희 연구소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이자 지출이 지난 2015년, 11년, 12년 계속 지난 10년 동안 감소했어요. 빚은 거의 2배로 증가했는데 그 저금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예. 여하튼 우리가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부분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시기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행위가 있는데 다만 예. 효과가 확실히 있기 위해서 이렇게 찔끔찔끔하는 지출을 위한 부채 발행보다는 네. 조금 더 과감한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생긴 경제 효과, 그래서 그 나중에 세수로 돌아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정치도 문제지만 행정도 같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4차 추경 대비해서 이번에 3%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조차도 사실 찔끔찔끔에 사실 동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뭐가 문제냐면 아까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아직도 이 집행을 언제 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이 넘었으면 이제쯤 행정을 좀 정리해가지고 신속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못한 행정의 문제도 여전히 있고 아직도 3차 추경 때 그걸 못 주고 지금 못 하고 있는 돈도 못 꽤 받은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신속하게 좀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이런 국채 발행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그 친정부 교수들이 그래요. 이자가 너무 낮지 않냐. 너무 그러니까 적습니다. 뭐 부채가 2배 수준이 되어도 이자가 절반 수준이니까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금리 올라가면 어쩔 건데요. 이제 뇌관이 터질 수 있죠. 그죠? 네. 제가 보니까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오는 동안에 국채 잔액이 100조 이상 늘었어요. 1년 사이에. 그리고 그 2018년에서 19년 넘어오는 동안에 국채 잔액이 50조 이상 늘었어요. 그럼 뭐 1년에 50조 늘다가 작년에 100조 늘었어요. 그러면 금년쯤 되면 시중에서는 한국의 국채 너무 많어. 이 값이 똥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채 금리가 싹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네네. 부채 잔액은 하나도 안 늘어도 이자 부담은 커지죠.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국채 발행은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정부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쥐어 짜야 돼요. 지금은 못 짜잖아.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동안 여야가 맞대어서 오케이 이번에 국채 발행은 10조 하지 말고 앞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경직성 경비 얼마, 그다음에 비경직성 경비 얼마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합의를 해서 지금 늘어나지만 15년 내에는 싹 다 갚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의를 하면 장기 추계에 넣어서 계획을 좀 세워 놓으면은 네. 계획 가지고 안 돼. 계획이 중장기 재정 계획이 있거든요. 그건 휴지 조각이에요. 국민에다가 선고를 하는 겁니다.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예를 들면은 50조 뭐를 쓰는데 이 돈은 당장은 국채를 발행하지만 앞으로 15년 동안 매년 7조씩을 갚아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집권당이 되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을
엄숙히 헌법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장은 급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부담을 또 국가의 나눠서 재정 할수 건전성 있다. 유지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왜 자꾸 돈만 자꾸 국채만 찍어내서 어떤 사람은 또 국채 찍어서 한국은행에다 떠안겨가지고 돈을 발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신민하자고 했던 네네. 얘기를 했었죠. 예, 저는 국가 재정을 조금 건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에게도 집권당에게도 발목을 채우는 게 매우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보는 거죠. 사실 앞서 신 교수님은 이제 증세는 사실 뭐 하기가 어렵다. 사실 지금 선거 모드이고 또 올 연말 되면 이제 대선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증세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카드인데 증세를 논의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 당연히 저는 이 특히 보편 증세로 가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뭐 공시지가를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증세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국채는 아니고요. 국채는 이제 너무 국채는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지 말자는 차원의 문제였고 지금 일단 1차적인 잉여금이 있습니다. 네네. 정부에서 이게 쓰고 스스로 남은 인정하는 부분들, 잉여금 235조가 있는데 네. 그걸 활용하면서 동시에 지출구조 조정,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걸 좀 조절을 해서 만져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국채도 그 일종의 지출과 연동돼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저는 뭐 그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신세돈 교수, 정창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